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때문에 혹시 발밑이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갑자기 땅이 푹 꺼진다는 소식이 자꾸 들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신문 기사나 전문가 칼럼, 연구 보고서, 또 법률 정보 같은 것들 보면서요. 이 문제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통계가 어떻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이 도심 속 땅꺼짐, 이 진짜 이유가 뭘까? 혹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대책은 뭘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지난 7년간 거의 1,400건에 달하는 통계부터 해서요. 해외 사례나 법적인 문제까지 당신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싱크홀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있지만 이게 자연적인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는 거랑은 좀 달라요. 도심에서 생기는 건. 다른 건가요? 네. 그래서 집안 치마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집안 치마. 그럼 실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7년간 전국에서 1,398건, 거의 1,400건이네요. 네, 맞아요. 평균 면적도 보니까 30제곱미터가 넘더라고요. 와, 그 정도면 승용차 한 두세 대 정도 크기 아닌가요? 그렇죠. 두세 대 정도. 평균 깊이도 1.3m 정도 되고요. 꽤 깊네요. 인명 피해도 있었다면서요? 네, 사상자가 61명, 차량 파손도 100대가 넘었고요.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죠. 그러게요. 그럼 원인이 제일 궁금한데 보통 뭘로 보나요? 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역시 낡은 상하수도관 누수입니다. 실제로 전체 사고의 한 절반 이상, 51.4% 정도가 이것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고요. 아, 절반 이상이면 정말 큰 원인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서울시 같은 지자체들도 예산을 늘리고 전담팀도 만들고 하면서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GPR 탐사 같은 것도 하고요. 상하수도관이 절반 이상이라. 근데 그 말은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원인이 또 다르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좀 위험했던 큰 사고들은 얘기가 다르다고요? 네. 이게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 동아일보 분석 자료를 보면 깊이가 5m 넘는 대형 집안 치마 35건을 봤더니요. 네. 가장 큰 원인이 지하공사 부실이었어요. 42.9%요. 아, 공사부실이요? 상하수도관이 아니고. 네. 상하수도관 손상은 한 22.9% 정도였고요. 더 놀라운 건 깊이가 10m 넘는 초대형 치마만 놓고 보면 수도관 누수가 원인이었던 경우는 아예 없었어요. 0건. 영건이라고요? 정말요? 네. 광명이나 강동, 구리, 양양 이런 데서 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근처에서 지하철 공사 같은 큰 공사를 하고 있었죠. 와, 이거 진짜 평균의 함정이네요. 전체 통계만 보면 수도관 문제 같지만 정작 큰 사고는 공사 부실이 주된 원인이었다니. 그렇죠. 근데 지금 대응 방식이 그럼 이런 위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좀 걱정되는데요? 네.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주로 쓰는 탐사 방법이 GPR, 그러니까 지표 투과 레이더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이게 보통 탐사 깊이가 한 2m 안팎이에요. 근데 이게 도로 포장 상태나 지하 수위 따라서 더 얕아지기도 하고요. 아, 그럼 깊은 곳은 잘 못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석 달 전에 GPR 탐사를 했던 곳에서 땅 꺼짐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요. 서대문구에서. 허. 이렇게 가끔 또 얕은 깊이 위주로만 조사해서는 깊은 곳에서 특히 공사 때문에 생기는 빈 공간, 이걸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대책이 주로 이런 얕은 깊이의 수도관 점검에 맞춰져 있다면 더 위험할 수 있는 대형 치마 예방에는 좀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그 대형 치마의 주 원인, 그러니까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안전관리 강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 지질 전문가 배치를 의무화한다거나 공사 전에 지질 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또 공사 중에는 주변 땅의 변화를 계속해서 감시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 감시한다.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광섬유 센싱, DAS 같은 신기술 도입도 제한되고 있어요. 이게 광 케이블을 센서처럼 써서 아주 미세한 땅의 움직임까지 잡아내는 기술이거든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지하 안전조사 자체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하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도쿄 같은 경우는 지하수 사용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지하수 사용을요? 네, 그 외에 선진국들도 관리 감독 강화, 낡은 관 교체는 물론이고 3D 모델링이나 원격 탐사 같은 예측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 기술이라. 그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만약 사고가 나면 보상 같은 건? 이것도 중요한데요. 국가배상법으로 공공시설 관리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설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아, 개인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개인이 어떤 큰 공사 주체나 지자체를 상대로 원인을 밝혀내고 배상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그런 제도적인 빈틈도 있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이 도심 속 땅 꺼짐 문제, 단순히 낡은 하수관 때문만은 아니다. 특히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규모의 침하는 지하개발 공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걸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진단 방식이나 대책은 이런 깊고 심각한 위험을 어쩌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발밑에서 지금도 계속 지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낡은 관을 교체하는 걸 넘어서서 당신과 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나 글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또 오픈소스 코드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나 소설 캐릭터로 팬픽션 같은 거 써보거나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다 저작권이랑 얽혀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한번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하고 또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짚어볼게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인공지능 생성물,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 또 펜 창작물 이 세 가지 영역인 것 같아요. 한국 저작권법이랑 또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AI. 진짜 요즘 AI가 만들어내는 것들 보면 와, 놀라울 때가 많아요. 자료 주신 분도 이 AI 저작권 문제, 이거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교수님 AI가 만든 창작물 있잖아요. 이거 저작권은 그럼 누가 갖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창작물만 보호 대상으로 보거든요. 법 조항에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AI 자체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혼자서 그냥 쭉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는 못 받는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럼 AI가 만든 건 그냥 막 써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AI가 뭘 배우고 결과물을 만들잖아요. 그 학습 데이터 안에 기존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나 글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결과물 자체를 쓰는 게 당장 문제가 안 되더라도 그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죠. AI 결과물 자체보다는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만약에 제가 AI 도구를 써서 뭔가를 만들었다면요. 제가 막 프롬프트도 쓰고 결과물 수정도 하고 이랬다면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사용자가 AI를 그냥 도구로 활용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어떤 창의적인 노력? 예를 들어 프롬프트를 아주 구체적으로 쓴다거나 나온 결과물을 상당히 편집하거나 수정했다면요. 그 사람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른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은 가능하면 밝히는 게 좋아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나중에 혹시 모를 논란을 피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료에 보니까 연예인 얼굴을 AI로 막 합성하고 이런 사례도 있던데 이건 괜찮나요? 아, 그건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예요. 바로 초상권 침해죠. AI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게 아니고요.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얼굴, 특히 유명인 얼굴을 함부로 쓰면 이건 정말 큰 법적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네, 확실히 알아둬야겠네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것도 프로젝트 할 때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오픈이니까 그냥 뭐랄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게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거지 저작권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작권은 당연히 있고요. 그 코드를 어떤 조건 하에서 쓸 수 있는지 정해놓은 게 바로 라이센스입니다.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죠. 아, 라이센스요? 그럼 그 조건이라는 게 좀 복잡한가요? 자료에 뭐 GPL, MIT 이런 거 있던데. 맞아요. 라이센스 종류마다 그 조건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GPL 같은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는요. 그걸 가져다 쓴 코드 역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고 똑같은 GPL 라이센스를 따라야 하는 뭐랄까 좀 의무가 강한 편이에요. 반면에 MIT나 아파치 라이센스 같은 허용적인 라이센스는 훨씬 자유로워요. 보통은 그냥 이거 가져다 썼다 하고 출처 표시 정도만 해주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라이센스든 그 조건을 안 지키면 결국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 라이센스 파일, 그거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꼭 확인해야겠네요. 자, 세 번째 주제. 팬 창작물, 팬픽션인데요. 이것도 즐겨보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 해리포터나 마블 캐릭터 같은 거 원작 설정을 막 가져다 쓰잖아요. 법적으로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참 애매한 영역이에요. 기술적으로만 따지면요, 단연히 원작자 허락 없이 캐릭터나 세계관을 가져다 쓰는 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죠. 복제권이라든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든지. 근데 뭔가 현실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팬픽션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많은 저작권자들이 팬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는 편이에요. 특히 비상업적이고 원작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들은요. 왜냐하면 그게 또 팬덤을 활성화시키고 결국 원작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팬픽션이 원작의 시장을 막 뺏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완전 괜찮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의 묵인에 가까운 상태랄까?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원작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야 하고요. 뭐랄까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거죠. 그렇군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자료에 잠깐 나왔는데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나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무단으로 올리는 경우요?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허락 없이 음악 파일 막 공유하고 영화 통째로 올리고 유튜브 같은 큰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아이디 같은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걸러내기도 하고 아니면 관리자가 요청하면 삭제해주는 테이크다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또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침해를 다 막기는 어렵죠. 국제협약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실제 집행에는 좀 한계가 있는 편이고요.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이라는 게 정말 계속 변하고 있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진짜 많네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의 창의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더 북돋아줄 것인가 하는 건데요. AI나 오픈소스, 팬덤 문화처럼 이렇게 새로운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법이나 제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계속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라이센스 꼼꼼히 보고 출처 잘 밝히고 또 저작권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초상권 같은 다른 권리들도 존중하는 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아, 덕분에 오늘 좀 복잡하게 느껴졌던 개념들이 명쾌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AI가 특정 화가나 작곡가의 아주 독특한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따라하고 그걸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면요. 그때 우리는 저작자라는 개념 그리고 독창성이라는 걸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국의 폐기물 문제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식 통계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 비료 만드는 특허 기술, 또 해외에선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AI 같은 신기술 활용법까지 자료를 좀 다양하게 모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 방대한 자료들이죠. 이걸 통해서 한국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할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문제 규모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요? 하루에 1만 4천 톤이 넘게 나온답니다. 하루에요? 와, 1만 4천 톤이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그 대형 덤프 트럭 아시죠? 네네. 그걸로 1,000대가 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요. 이야, 진짜 엄청나네요. 그럼 이게 전체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크겠어요? 네, 큽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생활 쓰레기의 한 24% 정도 꽤 되죠. 4분의 1이나 되네요. 네, 그리고 또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네. 이런 가연성 폐기물 배출량도 계속 늘고 있어요. 2022년에 보니까 전년보다 7.3%나 늘었더라고요. 늘고 있군요. 네, 거기다 매립지는 점점 공간이 부족해지고 또 매립하면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온실가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한국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챔피언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거의 90%에 달해요.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높은 수준이거든요. 90%요? 네. 이게 그냥 된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저희도 그냥 땅에 묻거나 태우는 게 중심이었는데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죠. 2005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바다에 버리는 것도 아예 막았어요. 아하, 그런 과감한 조치들이 있었군요. 네, 그런 정책 전환 덕분입니다. 정책 변화랑 더불어서 우리가 요즘 흔히 보는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카드 찍는 시스템 있잖아요. RFID 종량제. 이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레기 줄이는 걸 유도하는 방식인가요? 간단해요.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는 겁니다. 무게를 재서 수수료를 부과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덜 버리려고 노력하게 되죠. 아, 많이 버리면 돈을 더 내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식당 같은 사업장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이걸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시스템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모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기술이 중요할 텐데요. 기존 방식들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퇴비로 만드는 거요. 이게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또 나와요. 전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의 절반 이상이 이 퇴비화 과정에서 나온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 퇴비와도 문제가 있군요. 네, 그리고 사료로 만드는 건 어떠냐 하면 이것도 위생 문제나 여러 이유로 실제로 동물들이 먹는 비율은 50%가 안 된다고 해요. 남는 건 또 처치 곤란이죠. 소각은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 걱정이 있고요. 그럼 또 대안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축분 같은 걸 섞어서 비료 만드는 특허 기술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비료화 기술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특허 KR010-3840-68B1 같은 경우엔 이물질 골라내고 갈아서 축분이나 다른 유기물이랑 섞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건조해서 비료로 만드는 방식이죠. 하루에 120톤까지 처리 가능하고 산성토양 개량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고요. 오, 그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은 기술인데 요즘 환경부에서 더 주목하고 권장하는 방식은 사실 바이오가스화입니다. 바이오가스화요? 네, 이게 왜 좋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그냥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자원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아, 메탄을 잡아서 쓴다. 그렇죠. 1톤 처리할 때마다 한 14kg 정도 메탄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전기를 만들거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폐기물 처리랑 에너지 생산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거죠. 일석이조네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술 말고 요즘 모든 AI 하는데 폐기물 분야에서도 AI가 쓰이나요? 그럼요.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인데요. 네. 첫째는 이미지 인식 기술, CNN 같은 걸 써서요.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는 폐기물들을 AI가 딱 보고 이게 재활용 가능한 건지 아닌지, 종류는 뭔지, 이걸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는 거예요. 재활용 선별 효율이 확 올라가죠. 오, 자동 분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폐기물이 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어학습 같은 AI를 이용해서 식품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낭비되는 음식이 줄어들잖아요. 아, 버려지는 것 자체를 줄인다. 맞습니다. 실제로 WWF 연구를 보니까 AI를 도입하면 식료품 폐기물을 한 14~8%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국내 스타트업 중에는 누비랩이라는 곳에서 만든 AI 푸드 스캐너 같은 게 이런 기술에 좋은 예시고요. 기술과 정책 덕분에 그럼 지금 우리나라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이 84% 넘고 전국의 처리 시설도 꽤 잘 갖춰져 있는 거네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매립시설이 299개소, 소각시설은 407개소 정도 운영 중이고요. 재활용률도 상당히 높죠. 오늘 쭉 들어보니까 한국이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RFID 종량제라든지 높은 재활용률 같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네, 맞아요. 동시에 이제 바이오가스화나 AI 활용처럼 새로운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아주 활발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발생량 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처리 효율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덜 버리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다음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을 넘어서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질문을 저희도 또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면 좋겠네요.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